이 쿠팡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확인해 봤더니 한국인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손쉽게 거래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이 날인데 이번 사태로 이제 더 큰 위험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유출된 이런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는 다크웹에서는요. 건당 예를 들어서 뭐 200원, 300원? 실제 사실은 이제 제가 다른 식으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네. 이 원 단위까지도 내려갑니다. 아, 2원, 예, 5원, 2원, 3원 단위로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정보가 그렇게 싸게 거래되는지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양이 많고 집단적으로 그동안 해킹이라든지 유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저는 이것도 봤어요. 예. 5060 부자는 건당 500원 비싸게 팔린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내 개인 정보가 누구나 쉽게 살 수 그렇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단체나 집단적으로 그룹핑돼서 거래되는 정보는 굉장히 싸지만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의 임원이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또 이제 신분이 좀 확실하게 보장된 어떤 좀 쉽게 말하면 이제 리치 그룹, 자산 그룹이라든지 이런 그룹 특정된 정보들은 또한 500~600원 이상으로 기본 정보보다는 거의 한 100배 정도 비싸게는 그래도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분야별, 직종별, 사회적인 어떤 신분별 뭐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많이 유출돼서 현재 다크웹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보니까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전 세계에서 해킹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미국이고 그 다음이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인데 지금 유출된 개인 정보를 활용한 스팸, 스미싱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아마도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미국의 주요 우방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해커들의 그 다양한 공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아무래도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어떤 대응이 확연하게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안 사건이 이제 벌어지면 그에 대한 이제 천문학적인 어떤 소송 비용과 그런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이제 뒤따라 오는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보안에 대해서 취하는 어떤 그런 경영 전략이나 우리나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런 이제 취약한 구조로 돼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의 보안 시스템이 결국은 이렇게 노출이 됐을 때 굉장히 위험성에 직면해 있고요. 네. 이 미국과 이제 한국의 이런 집단 소송제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제 가만히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예전에 이제 아이폰의 배터리 그 저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집단 소송을 걸었었는데 한국의 경우는 그 소송 전에 참여한 원고들만 이제 그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1심에서 이제 원고들이 패소하고 몇만 명이 그 소송전에 참여했지만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들이 7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명이 받은 그 손해배상이 7만 원씩이었다고 합니다. 네, 과거에. 네. 그러니까 이 보안 사건 이런 집단 소송을 걸어도 결국은 원고가 뭔가 피해를 입증해야 되고 그리고 그 피해가 받을 수 있었던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그런 법제도가 있다 보니까 아마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차이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방금 앵커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2차적인 피해들이 지금 우려되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2014년에 카드 3사가 해킹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예를 들면 고객 정보와 카드 번호가 노출이 됐죠. 네. 또 얼마 전에는 통신사가 노출이 됐습니다. 주요 통신사 2개가 거의 뭐 1000만 단위 이상으로 노출이 됐으니까 네. 핀 번호와 개인 정보가 또 유출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생활 정보가 사실은 나온 거거든요. 네. 이름, 주소, 주문 내역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네. 이제 왜 위험하냐면 이것들이 이제 조합이 조합이, 가능해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디 사는 사람이고 이제 핸드폰이 나왔고 뭘 주문했는지 독거노인인지 혼자 사는 여성인지 아이가 있는 집인지 이런 것까지 이제 믹싱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생활 데이터가 밀접하게 이번에 털렸다는 게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해킹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2차적으로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우려된다 이렇게 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해커가 훔친 정보가 판매상에 넘어가고 판매상은 이를 다시 스팸이나 스미싱 조직으로 넘어가서 이게 활용될까 봐 이게 또 지금 걱정되는 맞습니다.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개인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 관련해서 썼던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를 다른 계정에 똑같이 쓴다라고 하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여간에 거의 뭐 3,300만 명이니까 네. 아이들이나 노인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성인 대부분이 다 사실은 이제 자기 정보가 나갔다고 보시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사실은 인터넷에 강하다 보니까 여러 사이트에 동일한 아이디라는 비밀번호를 같이 써요. 네, 그러니까 네. 이번 거만 나는 이제 쿠팡만 안 쓰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IT 관련한 계정에 똑같은 번호나 아이디를 동시에 쓰면 동시에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좀 네, 저희 네. 화면에 보이는데요. 이게 예. 다크웹에서 자신의 개인 정보가 털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맞습니다. 여기서 이게 확인이 가능한데 이거부터 네. 먼저 해야겠죠. 맞습니다. 예, 개인정보 노출 알림 같은 것들이 다 가능하니까요. 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통해서 다크웹에 내 아이디, 비밀번호 유출이 됐는지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네. 이메일 주소 같은 것들도 유출됐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특히 이제 통신이 최근에 털렸기 때문에 핸드폰 도용까지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본인의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이제 바꾸기를 또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중 인증 같은 것들을 좀 필수로 사용하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네이버 맞아요. 이런 거 예. 보면은 접속할 때 2단계 인증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뜨는데 이것도 활성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걸 좀 한번 활용을 해봐야겠군요. 그리고 수상한 이메일이라든지 링크가 많이 오는데요. 네. 일단은 뭐 의심스럽다 그러면 클릭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들 관련해서는 사실은 한 번 할 게 아니고요. 수시로 이런 노출 여부를 정기 점검해 주시기를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쿠팡 앱에서도 로그인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나 봐요. 이것도 네.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게 전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관리 구멍으로 보입니다. 사실 도둑에게 집 열쇠를 맡긴 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그 IT 기술 관련 이 보안 기술 관련 이제 기술 개발자가 원래 재직 당시에 사용했던 어떤 무슨 보안 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인증 키를 이제 나눠주는 그런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퇴사하고 나서 그 보통 그 원칙은 이제 그 퇴사한 직원의 계정은 말소를 시키게 돼 있는데 그런 말소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하고도 그 퇴직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접속을 하면서 그 정보를 이 털어가는 그런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원칙만 지켰어도 기본적인 건 막을 수 있었던 어떤 인재에 가까운 인 것 같습니다. 이 인물이 퇴사한 전 직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인데 중국 국적 외국인 개발자라고 합니다. 사실 외국인 인력 채용 특히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쿠팡에 이런 외국인 개발자들이 많다면 예, 적지 않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쿠팡이 워낙 친숙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제 미국 기업이고요. 뭐 창업자도 사실은 이제 미국인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인력이 많을 줄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개발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중국인, 인도인 등 외국인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은 뭐 인건비도 싸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직원 관리, 보안 관리라든지 내부 통제 같은 것들이 그에 따라줘야 되는데 인건비라든지 고용의 편리성만을 염두에 두고 내적 통제 같은 것들을 좀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좀 강화될 것 같긴 하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해를 입증을 해야 되고 원고들한테만 이제 손해배상이 가고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의 징벌적 그 과징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참에 대한민국 그 정보의 어떤 리셋 버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가 단위에서의 어떤 개인 정보들, 뭐 주민번호부터 해서 주소, 이름까지, 뭐 핸드폰 번호 이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뭔가 이제 개혁을 하거나 아예 다 바꾸거나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이제 바꾸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행정 비용이나 여러 가지 어떤 투자 비용을 이런 이제 보안 사건으로 이제 뭔가 사건들이 있었던 기업들이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기여를 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 유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 쿠팡의 성난 시민들 집단 소송도 좀 빨라지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카페는 10여 개가 개설이 됐고요. 가입자 수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 집단 소송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쿠팡 아까 대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 오너는 그러니까 실질적 오너 창업주는 김범석 의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좀 침묵하고 있어서 좀 논란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쿠팡은 이제 미국에 상장된 엄밀히 말하면 미국 기업이고요. 한국에는 이제 별도의 브랜치가 나와 있는 지사 개념, 한국 내 뭐 한국 법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영향력은 미국에 있는 이사회 의장인 김범석 창립자가 가지고 있는데 한국 법인 내에서의 별도의 법적 지위는 현재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을 핑계로 해서 현재 이런 모든 쿠팡이 일으키고 있는 사회적 문제라든지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침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권한과 영향력은 행사하면서 경영에 따른 책임은 지금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집단 소송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요. 지금 집단 소송 대리인을 맡아 추진하고 있는 변호사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준호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쿠팡, 안녕하세요. 네, 쿠팡 상대로 지금 집단 소송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미 접수하셨나요? 예, 이미 접수를 어제 한 상황입니다. 네, 개인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개인들, 그러니까 소송을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들 어떤 분위기가 있기에 지금 바로 예, 지금 일단은 시작하셨나요? 자신의 정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국민들이 대중적으로 쓰는 앱을 통해서 유출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주변 사람들 위주로 소송을 먼저 선제적으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네, 소송 보통 참여하려면 착수금을 내야 되잖아요. 지금 그거 받고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이 소송은 이제 뭐 착수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 착수금 없이 그냥 집단 소송 원하는 사람을 가입해서 지금 같이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승소를 했을 경우에 개인들은 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해하고 중요하신 네. 부분일 텐데요. 기존에 이제 선례를 보면은 제일 크게 인정된 금액이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서는 30만 원 정도 인당 인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도입되고 있긴 하나, 사실 이게 크게 인정된 사례는 아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한 2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20만 원 정도로 우선은 인당 속가를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승소 가능성은 한 몇 % 정도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승소 가능 자체는 저희가 이제 사실관계적인 측면을 봤을 때, 회사 측에 이제 과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퇴직자가 회사의 정보에 대해서 접근을 쉽게 하고 그걸 또 유출을 했고, 그다음 유출된 정보의 범위나 분량이 참 막대하다는 점에 있어서 네. 상당히 좀 과실이 있지 않나 하는 측면을 유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승소 가능성은 한 7, 8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승소 가능성을 한 7, 80% 이상으로 보고 있고 한 20만 원 정도 만약에 승소했을 경우에 받을 걸로 개인이 예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소송 사실 오래 걸리잖아요. 네,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도 이제 집단 소송을 진행해 봤는데요.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이제 1심, 2심, 심지어 대법원까지 쭉 계속 진행을 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요. 네. 이 소송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앞으로 최소한 2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예상하신다 말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개인이 소송을 쉽게 하지는 않지만 지금 쿠팡과 관련된 그런 분위기 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곽준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쿠팡 이용자들의 탈퇴도 러쉬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탈퇴 과정이 좀 많이 번거롭다고 해요. 그 단계도 무려 6단계나 걸친다고 해서 또 여기에 분노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소비자가 가장 먼저 걱정하는 건 본인의 안전이기 때문에 탈퇴를 해야 되는데 탈퇴 관련한 절차가 지금 6단계로 이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게 돼 있는데요. 네. 일단은 탈퇴 메뉴가 아예 빠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데가 돼 있는 게 아니고 네. 마이 메뉴 같은 곳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고요. 거기서 다시 이제 탈퇴 메뉴 그러니까 마이 쿠팡이라는 회원 정보를 누르고 거기서 다시 PC 버전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이 좀 어렵게 해놨고요. 이후 PC 화면에서는 다시 본인 확인, 이용 내역 확인, 그리고 설문조사까지도 거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문조사에는 쿠팡에 바라는 점이라는 걸 적게 돼 있어서 사실은 주관식 답변을 적게 만들어서 애를 굉장히 많이 매기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좀 빠른 멤버십 있지 않습니까? 와우 네. 멤버십. 네네. 그것까지 가입해 계시는 분들은 별도로 와우 멤버십을 해제한 다음에 또 이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6단계가 거치면서도 굉장히 까다롭게 해놔서 정작 분노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해지 절차까지도 어렵게 해놨느냐라고 해서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정말 또 화가 나는 이런 네.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꼭 쿠팡 때문은 아닌데요. 올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로 바꾸는 사람들도 그 문의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주민번호가 바꿀 수가 있었네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올 10월까지 접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수는 1914건으로 2017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네. 한 799건에서 2020년 1127건, 지난해 1986건 해서 올해 처음 이제 2,000건이 넘을 거라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쿠팡 없이 못 산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지금은 쿠팡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쿠팡뿐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본인 아이디랑 비밀번호 이런 거 인터넷상에서 한번 좀 확인하시고 변경하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물가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다 비쌉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모두 다 비싼데 여기에 이번 치킨 얘기가 나왔습니다. 치킨 값에 정부가 칼을 좀 빼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식품 분야의 용량 꼼수, 즉 슈링크플레이션을 뿌리 뽑겠습니다.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치킨 외식 분야에도 중량 표시제를 도입합니다. 12월 15일부터 10대 키친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가격과 중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경제장관회의가 물가관계장관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달 15일부터 치킨의 용량을 표시하겠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기존에 일단은 이제 제조품에 대해서는 그나마 용량 관련해서 조금 관리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외식업계, 특히 이제 치킨 쪽까지도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자분들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네. 그 부분을 정확히 공지해야 되는데 마치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것처럼 하고 양을 줄이는 것. 맞아요. 이게 이제 슈링크플레이션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외식업계에도 칼날을 들이대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치킨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하지 않고 있었던 건데 이제 앞으로는 메뉴판에 이제 그램 단위로 중량을 표기하게 한다라든지 또는 네. 이제 한 마리 단위로 조리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닭의 호수 이런 것들 변기함으로 인해서 양을 속이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물가를 전가시키는 이런 행동을 조금 이제 단속하겠다 이런 네. 말씀이 되겠습니다. 실제 유명 프랜차이즈 7곳을 조사를 했는데 매장의 치킨이 평균 67g 아니면 많게는 200g까지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 이렇게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저도 많이 속았습니다. 네. 치킨 한 마리 박스를 해서 이제 배달을 시켰는데 네. 딱 열었을 때는 이게 푸짐하게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떡볶이 떡이랑 감자랑 다른, 예, 네. 색깔은 비스무리한데 실제로 치킨 개수를 이렇게 순살 세 보니까 한 대여섯 개밖에 없는. 근데 가격은 이제 2만 원이 넘는 네. 그런 거를 이제 저도 한번 속아봐서 최근에 제가 치킨 배달을 시키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 용량 줄이고도 이걸 알리지 않으면 그 내려지는 처분이 굉장히 셉니다. 품목 제조 정지까지 내리네요. 네, 가장 큰 제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단박에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자영업자들이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부담을 고려해서 6월 30일까지, 내년 6월 30일까지는 1차 계도 기간을 두기로는 했습니다. 다만 이 계도 기간이 지나고서도 계속 이제 중량 표시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이제 표시 내용이 적발될 경우에는 하반기부터죠. 품목 제조 정지 명령까지 해서 사실상 제재 수위를 높임으로써 꼼수 감량 이런 걸 이제 유인하는 것들을 아예 좀 차단할 수 있게 좀 강력하게 좀 제재가 예고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자영업자들은 좀 답답하기도 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다른 가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또 정부 대책에 좀 불만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꼼수는 안 되죠. 그렇죠. 네. 예. 정정당당하게 양과 가격에 관해서는 좀 정확하게 공시를 하고 산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회의 경우는 더 심하더라고요. 회요? 예, 네. 그렇죠. 이 생선을 원래 이제 킬로그램 뭐 그램으로 이제 재서 가격을 매기거든요. 네. 1kg당 얼마? 그럼 2kg짜리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를 실제로 이제 회를 떠서 접시에 올려놓은 그람이 사실 가격에와는 연동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생선을 처음 이제 무게를 달았을 때와 접시로 나왔을 때의 그 어떤 비율을 가지고 수율이라고 하는데 대략 이제 잘 뜨시는 분들은 60%까지 수율이 아, 그래요? 나오고 잘 못 뜨면 이제 40%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4, 60%인데 최근에 이제 뉴스에 나왔던 어떤 한 케이스가 이제 2kg짜리를 샀는데 집에 와서 이거 달아보니까 240g밖에 안 나오더라. 뭐 이런 이제 이슈가 돼서 아마도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물가가 사실 지금 계속 많이 올라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물가가 오른 데는 환율 영향도 있습니다. 최근 환율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환인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지금 등장한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있는 용어인가요? 그 용어 자체는 제가 처음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그 환율에 따른 수입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 수입재 가격이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인 물가에 전가된다는 이제 경로는 이제 학술적으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있고요. 그거를 실제로 이제 좀 통계 실증 분석을 한 것이 최근에 이제 KDI 연구 보고서로 나왔습니다. 제가 잘 아는 이제 똘똘한 그 후배 박사님이 쓰신 건데요. 네. 그 재밌는 결과인데 이제 환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같은 분기 소비자 물가는 이제 0.04%포인트 오른다라는 어떤 이제 실증 관계를 이제 결과로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심증적으로 환율 때문에 수입재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것을 실제 보여준 그런 보고서의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하긴 생각해보면 의류, 뭐 커피, 뭐 육류, 그러니까 소고기, 뭐 라면, 뭐 기름값 지금 안 오른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의식주 전반에 이 환으로 인한 물가 인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수입품에 관해서는 뭐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커피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무려 15.6%나 상승을 했고요. 고등어는 11%, 라면도 이제 밀가루 수입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7.3%, 수입 쇠고기 당연히 수입품이니까요. 5.3% 올랐고요. 여성 의류도 한 4.7% 정도 올랐습니다. 수입차도 최근에 다시 5%까지 상승폭을 확대했는데요. 이 기간에 평균 물가 상승률이 2.4% 내외거든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 정도로 높은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보인다는 것은 환율로 인한 추가적인 효과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정부는 물가에 좀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환율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출 기업도 그렇게 압박을 한다면서 달러 빨리 팔아라? 예, 당연히 이제 달러에 대한 가치가 상승할 거라는 또 전망 때문에 더더욱 달러를 이제 창고에다 쌓아두고 저 외환 시장에 풀지 않는 그런 기업들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외환 시장에 있어서 달러의 수급 조절을 위해서 정부가 기업들에게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사례가 됩니다.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감원도 나섰어요. 금감원은 이 환율, 이게 서학개미가 좀 환율을 올린 경향이 있다.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증권사들의 실태 점검에 또 나선다고 해요. 네, 뭐 최근에 환율이 일단은 뭐 올라간 이유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특화된 원인으로 잡히는 게 하나가 방금 말씀 나눴던 이 큰 기업들이 사실은 환전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 기업들은 사실은 환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금 환전하면 바보가 되는 거죠. 또 기다렸다 환전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서학개미라고 하는 이 소식 민간 사이드에서의 사실 이제 해외 자산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것도 사실 원인으로 잡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은 사실은 국내 시장에 대한 매력도라든지 국내 경기 성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좋은 투자처를 찾아 떠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 대책은 국내 시장으로 자금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시장의 매력도를 올린다라든지 국장 투자가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첫 번째인데 이제 감독 당국에서는 오히려 이제 서학개미들이 환을 바꿔서 해외로 투자하다 보니까 증권사들은 사실은 전날에 있었던 환율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괄해서 정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시에 환 관련한 수요가 몰리니까 그게 환을 자극한다라고 하니까 증권사들을 불러가지고 네. 이거를 시간
하루 종일 벌리든지 아침에 바로 팔지 말아라. 그렇죠. 정산 관련한 툴을 좀 개선해라라고 하는데 그럼 그 손실은 사실은 증권사가 바로 떠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민간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내용이라 뭐 협조 요청 정도로 보는데 정부의 고육 주책으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수용성이 높은 얘기는 아니다라고 비판을 좀 사고 있습니다. 네, 고환율이 여러 가지 또 정책,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화드리겠습니다. 김태봉 경제학과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스 라이브입니다. 실시간 관심을 끄는 화제의 뉴스들 만나보시죠. 결국 맞고소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오늘 아침 서울 종로경찰서를 찾아서 본인을 고소한 여성, 또 남자친구였다는 남성을 상대로 고소장을 내는데요. 그건 본인에 대한 무고다, 본질이 성추행이 아니라는 게 장 의원의 입장이었죠. 남자친구는 영상 촬영이 장난이었다고 했지만 누구의 동의도 없이 촬영된 그날의 영상도 데이트 폭력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고소인의 남자친구를 형법상 무고죄로 고소하고 또 고소인의 남친을 형법상 폭행죄와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 가지고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지양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앞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영상을 두고 모자이크 처리 등 가공되지 않은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죠. 경찰은 이미 이틀 전에 피해자 측이 낸 해당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남성은 MBN과의 통화에서 장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고 권력형 성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2차 가해를 멈춰라. 야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 의원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2차 가해는 역대 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 중에서도 가장 파렴치한 행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사위에서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연일 성토 중인데요. 어제 있었던 법사위 소위 장 의원은 출석을 했었죠. 저희가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나치 특별재판부구나. 나치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뭐 했습니까? 윤석열이 나치예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윤석열이 나치예요? 한마디로 여기 목소리를 보탠 게 지금 장 의원인데 본인이 억울하다는 의사표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진상이 밝혀지고 나서 책임지는 게 맞지 않겠나. 자당의 전현희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원본 영상도 제출했고 맞고소도 했고 공은 이제 확실히 경찰에 넘어갔습니다. 출마 안 한다.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제외해달라. 국무총리실의 공식 요청입니다. 김민석 총리는 지금 주요 국정 현안 대응에 전념하고 있다. 현 시점에 여론조사에 포함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에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에 보낸 협조 요청서의 내용입니다. 세간의 언급에 그간 여러 차례 불출마 의사를 내비쳤던 김 총리인데요. 총리실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죠. 계속해서 불거져왔던 이른바 명태균 리스크입니다. 선거 개입이고 오세훈 죽이기다. 오 시장 측과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선거 판세 커다란 변수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평생 함께하자. 헐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의 사칭범이 달콤한 말을 했고 여기에 속아서 우리 돈 1억 7천여만 원을 뜯긴 사연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트의 팬으로 알려진 스위스 출신의 한 여성인데요. 피트의 매니저라면서 SNS로 접근해왔던 사칭범. 나중에는 직접 피트 행세를 하면서 이런 AI 합성 사진, 감언이설로 꼬드겼습니다. 신장암에 걸려서 치료비가 필요하다. 나랑 만나려면 돈 내야 된다. 속절없이 여기에 돈도 붙이고 심지어 피트를 직접 만나겠다고 LA로 직접 넘어가서 3주간 호텔에서 홀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못 만나고 돌아와서 나중에 프랑스에서 비슷한 피해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제야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이렇게 피트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전 재산을 잃었다는 한 프랑스 여성이 그 사연을 책으로 내기도 했는데요. 비슷한 사진과 이 수법들, 사칭범들은 같은 범죄 조직 소속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팬심을 악용한 범죄 악질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완전히 정상이다. 최근 불거진 건강 이상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MRI 촬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0월 건강검진 과정에서 찍은 그건데요. 촬영 부위나 이유에 대한 말이 없어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의구심이 있었죠. 여기에 대한 백악관의 대응입니다. President Trump's cardiovascular imaging was perfectly normal. No evidence of arterial narrowing impairing blood flow or abnormalities in the heart or major vessels. The heart chambers are normal in size, the vessel walls appear smooth and healthy, and there are no signs of inflammation or clotting. Overall, his cardiovascular system shows excellent health. 건강하다. 백악관이 전한 주치 숀 바바벨라 해군 대령의 설명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장에서 조는 모습, 공개 일정 시간을 줄인 점 등을 들어서 바이든 전 대통령처럼 노화에 직면한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논란이 조금 잠잠해질까요? 일단은 백악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유튜브 촬영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이 개그맨 김수용 씨. 급성 심근경색이었던 걸로 전해지면서 팬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는데요. 즉각적인 초동 조치, 골든타임 확보에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 이명준 씨와 김숙 씨의 공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급대가 오기 전에 기도 확보와 신속한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한 게 다름 아닌 이 두 사람과 김숙 씨 매니저였고, 특히 평소 변이형 협심증을 앓고 있던 이명준 씨가 증상을 빠르게 알아보고 대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정말 빠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유명하죠. 동료들의 기민한 대처로 큰 고비를 넘긴 김수용 씨. 퇴원 후에 서서히 건강을 회복 중이라고 소속사는 전했습니다. 네, 뭐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집니다. 자, 오늘은 가족 간 재산 상속 승계 이런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신탁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신관식 우리은행 신탁부 부부장님 함께하고요.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도 변함없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일선에서 금융 업무 보시면서 시니어분들 정말 많이 만나고 계실 텐데 예. 요즘 이런 재산 상속 증여 관심 있는 시니어분들 정말 많이 계시죠? 예, 첫 번째는 재산 승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요. 살아생전에 재산을 물려줄 때는 증여라고 하고요. 네.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줄 때를 상속이라고 하는데 증여와 상속을 함께 말씀드리는 것이 한 재산 승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재산 승계가 관심을 갖고 각광을 받는 이유는 거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똘똘한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중산층 분들도 상속세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분들이 57년생부터 60년생까지예요. 베이비붐 세대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60대 후반이거든요. 그럼 조금 있다가 몇 년 후부터는 돌아가시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있다라는 정도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부모를 마지막으로 봉양하고 그리고 자식들로부터 이제 조금 봉양을 못 받는 첫 번째 세대이기 때문에 은퇴 설계뿐만 아니라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까라는 부분에서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부분에서 유언대용 신탁을 찾아주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은퇴 시장에 진입한 분들인데 또 저희 부모님 세대잖아요. 그러니까요.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평생 모아온 재산을 막상 처분하려고 하면 자녀들의 뭔가 상태, 형편 반응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상속, 재산 문제로 갈등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재산 가지고 이제 상속 재산 가지고 갈등하는 사례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원래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냥 유언이든 신탁이든 안 해놓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면 나머지 상속인들, 특히 자식들끼리 협의해서 나눠 가져야 되는데 협의를 못하는 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건들이 약 3천여 건에 이뤄요. 법원까지 가서 분할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자식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모님 재산 가지고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아서 많은 어떤 갈등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들이 많아졌다라는 게 현재 현실이다라고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요즘은 그 피보다도 돈이 진하다. 조금 서글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가족 간 갈등을 좀 피할 수 있다면 피해 봐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살아생전에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유언 신탁 대용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아마 주된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유언 대용 신탁의 말 속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유언을 대신하는 신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유언 대용 신탁은 신탁법 개정으로 2012년도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불과 지금 1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신탁, 특히나 유언 대용 신탁은 살아생전에 본인 재산을 수탁자, 은행 등 금융기관에 맡기고 관리 운용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뭐 이익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이 받아가시는 거고요. 다만 다른 금융계약과 좀 다르게 본인이 사망했을 때 이 재산을 누구한테 줘라 지정해 놓고 돌아가시면 그 지정된 사람에게 수탁자가 이 재산을 이전하는 제도가 바로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신탁 재산을 맡기는 것부터 해서 운용 관리도 지시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해지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받아가는 사람을 A로 지정했는데 B로도 옮길 수 있고 다 옮길 수 있는 그런 분은 자유롭고요. 다만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지정된 수익자한테 이 재산이 옮겨지는 신탁, 그 기능이 추가된 신탁이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본인이 수익자가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탁 재산을 상속하는 그 과정들, 뭐 운용 방식에서 좀 유연성을 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이제 이게 대체하게 되는 유언장이라든지 생전 증여 방식과 비교했을 때 이런 점들 말고 또 다른 장점이 있는 걸까요? 예, 유언과 유언 대용 신탁은 어떤 유언을 남기신 분이나 신탁을 남기신 분 모두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 재산이 거기에 기재된 수유자 또는 수증자, 수익자한테 가는 거는 효과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요. 유언 같은 경우에는 이 민법상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 그리고 요건상 되게 까다롭게 보거든요. 유언을 자유롭게 남길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알려져 손으로 남기든가 자필 증서를 하든가 녹음을 하든가 또는 비밀 증서로 남기든가 또는 공증인을 찾아가서 공정증서 유언을 남기든가 또는 긴급하게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어떻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기시는 구수증서 유언이 있는데 자필 증서 유언을 제외하고는 증인이 2명 이상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자필 증서 유언은 그 오늘 날짜, 연, 월, 일을 또 써야 되고 그리고 재산 목록도 다 손으로 다 써야 되고 워드나 또는 그 한글 파일이나 컴퓨터로 쓸 수는 없거든요. 절차가 좀 복잡하다는 기존의 단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복잡하고 엄격한 요건이 있는데 반해서 유언 대용 신탁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계약서가 이미 법률적인 검토가 끝난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맡기는 내역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그리고 본인이 돌아가시면 누구한테 줄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만 확인하셔서 자필로 서명하시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간편하다, 효율적이다. 그리고 또한 돌아가시게 되면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하다가 사후 수익자한테 직접 넘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유언은 돌아가시게 되면 이걸 넘기시는 분들을 유언 집행자 또는 이걸 넘기시는 분들이 따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수탁자, 은행이 대신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존 유언장의 방식이 아주 이제 복잡한 절차들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점들도 굉장히 간소해졌고 또 어떤 상속 재산을 운용하는 방식이 좀 효율적이고 유연하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유언 신탁 대용에 많이들 주목을 하고 계시고 5년새 가입자가 좀 많이 늘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최근에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에 이제 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거는 저도 조금 놀랄 정도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약 8,800억 원 정도의 시장이었는데요. 지금 2025년 4분기 기준으로 보면 한 4조 1천억 원 정도의 시장이니까 약 4배 정도 뛰었고요. 실제로 내년에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한 연평균 한 10%포인트 이상씩 성장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 유언 대용 신탁을 맡기는 사람들의 나이대가 궁금한데요. 60대가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나이대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고액 자산가들만 하는 건지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이 있지요. 네. 네,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유언대용 신탁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에 예. 수탁자라고 하는 은행들이 네. 유언대용 신탁의 최저 가입 금액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어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저 가입 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은행도 있고요. 네. 어떤 수탁자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낮추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유언대용 신탁 가입하시는 분들이 네. 꼭 고액 자산가, 초고액 자산가, 초고액 소득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일정 정도 니즈가 있으면 예.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거액 자산가만 가입한다 이런 부분은 좀 선입견인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유언대용 신탁 같은 경우에 상속과 사망 그리고 재산 승계 예. 이런 걸 다루다 보니까 이제 젊으셨을 때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네. 40, 재무 50 고민이 좀 다른 쪽에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60대 이상 특히나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이 유언대용 신탁을 찾는 경우는 네. 많다. 그거는 대부분의 80% 이상 분들이 65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이 찾으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대가 많다고 하시니까 이제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고령층의 치매 유병률이 꽤나 높습니다. 국내 치매 환자 수가 120만 명을 넘고 이분들이 지금 보유한 자산이 153조에 달한다고 하는데 예. 일단 치매에 발병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 유언장과 관련된 다툼의 여지도 더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유리해질 수가 있을까요? 예. 이거는 유언대용 신탁뿐만 아니라 유언과 다른 금융계약들도 함께 설명드리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치매보험, 간병보험, 그리고 유언대용 신탁에 치매를 대비하는 신탁, 그리고 유언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게 효력이 있고 금융계약과 신탁계약과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으려면 예. 치매 전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치매 전에 하셔야 되는데 예. 또 이런 계약을 할 때 치매를 생각해서 치매 전에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금융 상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치매 후가 되면 네. 처분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예. 이런 부분을 누구한테 맡기는 것조차도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치매가 걸리신 분들의 재산이 예. 묶이는 상황, 오. 그 재산이 묶인 재산을 치매머니라 하고 네네. 네. 이런 재산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경제 선순환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묶여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험이라든지 유언이라든지 유언대용 신탁은 치매 전에 하셔야 된다. 예. 그런데 유언대용 신탁이 효과가 있는 것은 네. 치매 전에 하시는데 네. 계약을 맡기시고 재산을 맡기시는데 치매에 걸리시고 난 다음에는 네. 계약서상 신탁 관리인, 네. 지정 청구 대리인 이런 사람들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정해서 치매에 걸리셨을 때 신탁 관리인이라든지 지정 청구 대리인이 이분들을 위해서 치료비, 예. 의료비, 간병비 그리고 일정 정도 재산 처분에 관련된 예. 비용들을 이분한테 줘서 쓸 수 있게끔 이런 제도들이 있으니까 네. 치매 머니를 조금 완화시키는 제도 그리고 치매 상태에 걸렸을 때 네. 치매 머니가 묶여가지고 경제 선순환이 안 되는 제도는 유언대용 신탁을 조금 네, 해결할 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수익자 본인이 또 치매 환자 본인인 부분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예. 자, 최근에 관심을 모은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신탁 대상을 부동산으로 하고 그 처분 대금을 나중에 상속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대금을 상속한 거기 때문에 상속세는 물지만 취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례가 나오면서 일종의 예. 뭐 절세 효과 이쪽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나옵니다. 예. 네. 그런데 만약 그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네. 상속인들이 나눠 갖거나 아니면 지정해서 받거나 할 때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되고 소유권이 이전돼야 되죠. 예. 그리고 나서 상속인이 파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상속인이 상속세 및 취득세를 내고 예. 그리고 팔게 되는 경우인데요. 네. 네. 유언대용 신탁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그 재산을 맡기신 분이 이렇게 계약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죽게 되면 내가 맡긴 부동산을 자녀에게 주기 전에 수탁자 너네 은행들이 팔아서 현금으로 예. 현금으로 수익자한테 줘라라고 했을 경우에는 과거에는 세무서에서 이거 실질상 판 대금이 상속인들 수익자한테 가니까 네. 상속인들이 취득세도 내고 상속세도 내라 했던 건데 수익자 또는 상속인들은 신탁에서 대금을 받는 네.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네.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유언대용 신탁을 활용해서 신탁 내에서
처분해서 팔아가지고 수익자한테 넘기면 수익자는 취득세는 안 내도 되는 그런 걸로 판매가 나왔고요. 다만 상속세는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판례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매력적인 점들을 좀 주된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입 시 유의해야 될 점도 저희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융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기관 투자에 따라서 이제 원금 손실이라든지 이런 리스크는 좀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탁이라는 게 돈이 들어오거나 어떤 재산이 들어오게 되면 예. 투자하거나 운용하거나 관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발행어음이라든지 RP라든지 예. ELB라든지 ELS라든지 ETF라든지 이런 투자형 상품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원금 보장되지 않고요. 신탁은. 예. 그리고 예금자 보호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유언대용 신탁 같은 경우에 유류분에서 제외된다 이런 오해가 있으신데 네. 유언과 마찬가지로 유언대용 신탁 남기시더라도 여러 가지 유언과 동일하게 어허. 상속 분쟁의 요소, 네. 유류분이라든지 어떤 이런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산정 유류분- 대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산정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릴 네. 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치매 걸리시기 전에 인지 능력이 네. 똑바른 상태에서 예. 해야 된다. 그 이후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무효라든지 네. 어떤 취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네,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뭐 이제 중도의 지시 위약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유언 신탁 대용에 대해서 신관식 우리은행 신탁부 부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